서울 강남구의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곳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서류 봉투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파고들었고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한태주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를 멸시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3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그저 집안의 배경으로만 머물렀고 태주에게 있어 이서연이라는 존재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의무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라 여겨지는 그녀를 이제는 도려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입가에는 비릿하고 오만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태주는 탁자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는데 그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 더 이상의 잡음 없이 깨끗하게 끝내기를 원한다는 그의 말은 마치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 불필요한 계약을 해지하는 듯한 사무적인 태도였다. 태주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적어도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것이라 예상했으나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촌스러운 홈웨어와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항상 주눅 든 듯한 어깨를 하고 있는 저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안주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끝 하나 없이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훑어보는 시선은 기계적일 만큼 침착하고 빨랐다. 태주는 그녀의 예상 밖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들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정갈하게 써 내려갔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의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그녀는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펜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3년 동안 태주가 알던 순종적이고 말없던 아내의 모습과는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기류가 그녀의 전신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것을 단지 체념이나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응이라 치부해 버렸다. 그녀는 짐을 챙기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그저 가볍게 목례만 하고 현관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등을 기댔는데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이 가슴 한구석을 찔러왔다.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듯한 여자가 빈손으로 그 넓은 집을 나가는 뒷모습이 이상하리만큼 당당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주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내일 예정되어 있던 대규모 인수합병건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으며 찜찜한 기분을 털어내려 노력했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숨을 토해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수행비서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뒷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탄 서연은 가장 먼저 얼굴을 덮고 있던 답답한 뿔테 안경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묶고 있던 낡은 고무줄을 풀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렸다. 차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남편 앞에서 보여주었던 주눅든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으며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이 살아있는 전혀 다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뒷좌석의 암레스트를 열어 미리 준비된 태블릿 PC를 꺼내든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환자의 의료 차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정막을 깨고 울리는 전화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넘쳤으며 발신자는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인 제일대학교 병원의 병원장이었다. VIP 응급 환자가 이송 중이며 오직 이 교수님만이 집도할 수 있는 고난도의 심장 수술이라는 다급한 요청에
서연은 짧게 도착 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태주의 이름 없는 아내가 아니라 국내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흉부외과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설적인 외과 의사 이서연 교수로 돌아와 있었다. 병원 정문에 차량이 도착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의료진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그녀를 맞이했고, 서연은 익숙하게 흰색 가운을 걸치며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이동하는 그녀의 뒤로 레지던트들과 전임의들이 줄지어 따르며 환자의 바이탈과 현재 상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방금 전까지 이혼을 당하고 쫓겨난 여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로지 눈앞에 놓인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의료진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길을 터주었고, 병원의 공기조차 그녀를 중심으로 흐르는 듯했다. 수술실 앞 스크럽 스테이션에 선 서연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난 3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과 모종의 거래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굴욕적인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족쇄가 풀렸다. 물기를 닦아내고 수술용 장갑을 착용하는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의 절반을 가리자 오직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만이 드러났다. 수술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는 메스를 쥐기 위해 손을 뻗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를 향해 다가갔다.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지만 한태주의 시계는 이미 멈춤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는 감상에 젖을 시간 따위는 사치라고 여기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텅 빈 펜트하우스를 뒤로하고 본사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비서실을 소집하여 진행 중인 거대 바이오 기업 인수를 위한 최종 전략 회의를 주재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고, 임원들은 태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키며 그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다. 태주는 개인적인 가정사가 자신의 완벽한 업무 수행에 단일 퍼센트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욱 가혹하고 철저하게 부하 직원들을 몰아붙이며 업무에 몰입했다. 그 시각 그룹의 2인자이자 태주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최 부회장은 자신의 은밀한 안가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검은 독사가 컴리를 트는 듯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태주가 이혼 문제로 잠시나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이 기회를 틈타 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룹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태주를 보좌하는 척하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뒤로는 이사들을 포섭하고 태주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찌라시를 유포하며 그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최 부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대포폰을 집어들고 굵직한 목소리로 짧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사고를 가장한 확실한 처리를 의미하는 암호였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에도 태주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인수 합병 관련 기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폭우가 되어 도시의 불빛을 흐릿하게 뭉개버렸고, 태주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소라면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겠지만 오늘따라 머릿속이 복잡했던 그는 기사를 먼저 퇴근시키고 직접 운전대를 잡기로 결정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고요한 주차장에는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의 에마인 검은색 스포츠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는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번들거렸고, 태주는 평소보다 속도를 높여 강변북로를 질주하며 복잡한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빗줄기는 와이퍼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세게 앞유리를 때렸고,
차 안에는 빗소리와 낮게 깔리는 엔진 구동음만이 가득 차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주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의 불빛을 확인했지만 쏟아지는 폭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저 평범한 차량들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가 인터체인지로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려는 찰나 뒤따르던 대형 트럭 한 대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돌진해 오며 위협적인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태주가 미처 방어 운전을 할 틈도 없이 거대한 트럭의 범퍼가 태주의 차량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굉음과 함께 차체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충격으로 인해 태주의 차는 빗길 위에서 팽이처럼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반동으로 튕겨나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차 안은 터져나온 에어백과 깨진 유리 파편들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끔찍한 고통이 태주의 전신을 덮쳐왔다. 찌그러진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져 태주의 하반신을 짓눌렀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이치는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시며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고통에 신음하며 간신히 눈을 뜬 태주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뒤집힌 차 천장과 깨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흐린 밤하늘 뿐이었고 어디선가 매캐한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흐려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살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지만은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귓가에는 빗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저승에서 부르는 사자의 초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의식 중에 오늘 아침 차갑게 돌아섰던 전처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렸으나 그것이 후회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처참하게 구겨진 차량의 상태를 보고 탑승자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나 곧바로 구조 장비를 동원해 절단 작업을 시작했다. 빗속에서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과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뒤섞인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찌그러진 운전석에서 피투성이가 된 태주를 끌어내는 데만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확인된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가 재계 서열 1위 대한그룹의 한태주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긴박하게 얼어붙었고 무전기를 통해 상황실로 보고하는 대원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구급차는 빗길을 가르며 미친 듯이 질주했고 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들은 태주의 희미해져가는 맥박을 붙잡기 위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멈추지 않았다. 태주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으며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융과 복강, 뇌출혈이 의심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구급대원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중증 외상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춘 제1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결정하고 병원 측의 핫라인으로 응급수술 준비를 요청했다. 대한그룹 비서실과 홍보팀은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언론 통제를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으나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격담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제1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VIP 환자의 이송 소식에 비상이 걸렸고 당직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입구로 뛰쳐나와 도착할 구급차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멈춰서자 의료진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피투성이가 된 태주를 스트레처카로 옮겨 외상 소생실로 이동시켰다. 병원장은 소식을 듣고 자택에서 급하게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하면서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등 관련 과장들을 모두 호출하라고 지시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한태주 회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병원의 명성은 물론이고 그룹 차원의 보복이나 지원 중단 등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이 몰아칠 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외상 소생실의 모니터는 불규칙한 심박수를 알리는 경고음을 쉴 새 없이 쏟아냈고, 의료진들은 태주의 옷을 찢어내고 흉관을 삽입하며 바이탈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CT 촬영 결과는 절망적이었는데 심장을 감싸고 있는 심낭에 피가 고여 심장 박동을 방해하는 심낭압전 소견과 함께 대동맥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당장 개용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것이 확실했다. 하지만 당직을 서고 있던 흉부외과 전문의들은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너덜너덜해진 장기 상태를 보고 감히 메스를 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망설이고 있었다. 수술 실패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데다 환자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누구도 총대를 메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병원에 도착한 병원장은 CT 영상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하며 집도일을 결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의료진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흉부외과 과장조차 고개를 저으며 이 정도 손상이면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무리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게 낫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병원장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며 병원 내 모든 명단을 머릿속으로 훑어보았지만 이 난이도의 수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의사는 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몇 시간 전 휴가를 떠난다고 보고했던 전설적인 외과 의사 이서연 교수만이 이 죽음의 문턱에선 환자를 살려낼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 시각 이서연은 병원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비밀리에 가져온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응급실의 호출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호출기에 뜬 환자의 이름이 한태주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으나 이내 차갑게 가라앉으며 본능적으로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자신을 버린 전 남편을 자신의 손으로 살려야 하는 기구한 운명 앞에서도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직업적 소명감 하나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연구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흩날리는 가운 자락과 함께 복도를 질주했고 그녀의 등장은 절망에 빠져 있던 응급실 의료진들에게 구세주의 강림과도 같았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서자 혼란스러웠던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은 다시금 희망을 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니터의 바이탈 사인과 영상 자료를 단 몇 초 만에 스캔하고는 망설임 없이 즉각적인 응급 개용 수술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며 환자의 침대로 다가갔다. 산소 마스크에 가려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태주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에는 연민이나 원망 대신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서슬퍼런 결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태주의 손목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하듯 짧게 속삭였고 그것은 그와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수술실 입구에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짐과 동시에 세상과 단절된 밀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이서연은 수술대 위에 핏기 없이 누워있는 한태주를 내려다보며 메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을 버린 전 남편이 아니라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죽게 될 위급한 환자일 뿐이었다. 마취과 과장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보냈지만 서연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개용을 지시하며 수술포로 덮인 태주의 가슴 위로 날카로운 칼날을 가져갔다. 흉골을 절개하고 개흉기가 흉곽을 벌리자 시야를 가릴 정도로 솟구치는 선혈 속에서 찢어진 혈관과 손상된 장기들이 참혹한 모습을 드러냈고 지켜보던 의료진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숨을 죽였다.
태주의 심장은 심낭에 고인 피 때문에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있었으며 대동맥 궁 부위의 파열로 인해 출혈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일반적인 외과 의사라면 포기하거나 우왕좌왕했을 상황이었지만 서연은 마치 미리 시뮬레이션을 마친 사람처럼 주저없이 출혈 부위를 찾아내어 겸자로 혈관을 잡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곁에서 어시스트를 하던 전임에는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의 전율을 느꼈다. 뿜어져 나오는 피가 그녀의 수술복과 고글을 적셨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붙들기 위해 피 웅덩이 속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 파열된 혈관을 봉합하기 시작했다. 수술이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갑작스럽게 태주의 바이탈이 요동치며 심실세동이 발생했고 모니터에서는 요란한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수술실 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심정지를 외치며 제세동기를 준비하려 했으나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를 저지하고 직접 심장 마사지를 하겠다고 선언하며 장갑 낀 손으로 태주의 멈춘 심장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느껴지는 미약하고 차가운 심장의 감촉에 묘한 비애를 느꼈지만 곧바로 감정을 지워내고 리듬에 맞춰 힘차게 심장을 압박했다. 제발 살아내라는 그녀의 간절한 의지가 손끝을 통해 전해진 것인지 멈췄던 심장이 기적처럼 다시 꿈틀거리며 미약하게나마 박동을 시작하자 수술실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가장 위험한 고비를 넘기자 서연은 다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인조 혈관으로 파열된 대동맥을 치환하고 찢어진 폐조직을 봉합하는 작업을 속개했다. 보통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을 그녀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호흡을 되찾는 과정은 마치 경이로운 예술 행위와도 같았다. 수술을 참관하던 흉부외과 과장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의학적 지식이 그녀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를 실감하며 멍한 표정으로 수술대를 응시할 뿐이었다. 서연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간호사가 땀을 닦아줄 틈도 주지 않은 채 그녀는 마지막 한 바늘까지 완벽을 기하며 수술을 마무리해 나갔다. 모든 주요 절차가 끝나고 태주의 바이탈이 안정적인 수치로 돌아오자 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며 피로 얼룩진 장갑을 벗어던졌다. 후처리는 레지던트들에게 맡겨도 될 만큼 상황이 호전되었기에 그녀는 수술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마취 상태인 태주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그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저 나약하고 상처 입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수술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깨어났을 때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인 채 서둘러 수술실을 빠져나갔다. 스크럽룸에서 수술복을 벗고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던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병원장이 헐레벌떡 달려와 기적 같은 수술 성공에 대해 찬사를 늘어놓으며 그녀를 치하하려 했지만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의 말을 끊고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수술의 집도가 자신이 했다는 사실을 환자 본인은 물론 외부에도 철저히 비밀로 붙여달라는 것과 차트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병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난색을 표했지만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당장 사표를 내겠다는 서연의 강경한 태도에 굴복하여 결국 비밀 유지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환자실로 옮겨진 태주는 며칠 동안이나 깊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경계를 오가며 긴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져 있었고
몸을 짓누르는 고통과 추위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삼키려 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빛과 함께 따뜻하고 강인한 손길이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귓가에는 살아야 한다는 단호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사무치게 익숙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기에 태주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어둠을 헤치고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사고 발생 5일 만에 태주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과 낯선 의료기기들의 소음을 인식하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전신을 찢어발기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진통제에 취해 몽롱한 정신으로 간호사를 부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 달려온 의료진들이 그의 상태를 체크하며 소란을 피우는 와중에도 태주의 머릿속에는 꿈속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신비로운 손길과 눈빛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담당 주치의가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수술한 의사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주치의는 병원장의 지시대로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협진하여 수술했다고 둘러대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태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치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물을 기력이 없어 침대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고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분명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날카롭지만 슬픈 눈동자가 있었고, 그 눈빛은 자신이 평생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는데 수술 자국의 통증 너머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이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다시 뛰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 병실 문 밖에는 비서실장이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태주의 생존 소식은 곧바로 언론을 통해 타전되며 그를 제거하려 했던 세력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태주는 회복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사의 동향을 보고받는 등 업무 복귀를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밤이 되어 병실의 정막이 찾아오면 그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사고 당시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붙잡아준 존재에 대한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하여 자신의 수술, 기록과 집도의에 대해 뒷조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기에 돌아온 보고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고, 태주는 이 거대한 병원 안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는 재활치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복도 맞은편에서 수많은 의료진을 거느리고 걸어오는 한 여의사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보며 지시를 내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존재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바꿔놓는 듯했다. 태주는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가 쓴 마스크와 안경, 그리고 거리가 멀어 정확히 볼 수 없었고, 휠체어를 밀던 간호사가 급하게 방향을 트는 바람에 그저 뒷모습만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기시감과 전율은 태주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혔고, 그는 그녀가 바로 꿈속의 그 목소리 주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퇴원이 가까워질 무렵 태주는 자신의 병실을 찾아온 병원장에게 다시 한번 집도의를 만나게 해달라고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요구했다. 병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해당 교수가 해외 학회 참석차 출국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만남을 차단하려 했지만 태주의 집요한 추궁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태주는 병원장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이 직접 그 의사를 찾아내어 생명의 은인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전처 이서연이 이 병원의 전설적인 의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조임을 알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거대한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재판장의 엄숙한 선언과 함께 시작된 공판은 한태주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최 부회장 측이 사주한 경쟁업체는 대한그룹의 신규 바이오 기술이 임상실험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막대한 손해배상과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아직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간헐적으로 욱신거리는 흉통을 느끼면서도 태주는 피고석에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상대방 변호인단의 집요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남발하며 배심원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태주 측 변호인단조차 의학적 지식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진땀만 흘리고 있는 형국이었다. 재판장이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피고 측이 신청한 핵심 감정 증인의 입정을 허가하자 굳게 닫혀있던 법정의 출입문이 열리며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태주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세련된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는 지적이면서도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는데 태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무능하고 매력 없다며 내쳤던 전처 이서연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가정주부의 모습과는 1리터의 접점도 없는 완벽한 타인처럼 보였다. 증인석에 앉은 서연은 선서서에 서명하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태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오로지 재판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증인의 신분과 경력을 묻자 그녀는 침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이 제일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교수이자 본 사건의 기술 검증을 맡은 독립의료자문위원임을 밝혔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화려한 이력에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태주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집안의 장식품 취급하며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국내 최고의 대학 병원 교수이자 권위자였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했던 판단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증언이 시작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는데 그녀는 원고 측이 제시한 엉터리 데이터들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박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의학적 메커니즘을 비전문가인 배심원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상대방 변호사가 말꼬리를 잡으려 할 때면 날카로운 전문 지식으로 반격하여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녀의 손짓 하나와 눈빛 하나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묻어났고 스크린에 띄운 차트를 지시봉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은 마치 수술실에서 집도를 지휘하는 사령관과도 같았다. 태주는 멍하니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매력 때문이었다. 증언이 계속되던 중 태주는 서연이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의 억양과 숨소리에서 기시감을 느끼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자신을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렸던 그 의사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안심시키고 살아야 한다고 다그치던 그 차갑지만 간절했던 음성이 바로 지금 법정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서연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태주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그녀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가늘고 긴 손가락은 꿈속에서 자신의 심장을 어루만지던
그 섬세한 손길의 주인임이 분명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태주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였고 법정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생명의 은인이자 신의 손이라 불리던 명의가 바로 자신이 차갑게 버린 아내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아이러니이자 형벌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수술해주고도 모른 척 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재판 중이라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 변론까지 완벽하게 마치고 재판장에게 목례를 한 뒤 증인석에서 내려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태주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마자 태주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급하게 증인 대기실 쪽으로 향하는 서연의 뒤를 쫓았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태주는 체면도 잊은 채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그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으로 빛나고 있었고 태주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나를 수술했냐고 물으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듯 물었지만 서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서연은 태주의 절박한 질문에 코웃음을 치며 안경을 고쳤었는데 그녀의 대답은 태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의사로서 환자를 살린 것뿐이며 그 환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은 의료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니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으로 아는 체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매몰차게 그의 손을 뿌리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태주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간 후에도 태주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져 망부석처럼 서 있었고 밀려오는 상실감에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고통을 느꼈다. 최 부회장의 음모 따위는 이제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서연의 마음을 돌리고 그녀에게 용서를 비는 것만이 그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닫혀버린 그녀의 마음은 견고한 요새처럼 굳게 닫혀 있었고 태주는 이제야말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법원 주차장으로 내려온 서연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참고 있던 긴 한숨을 내쉬며 핸들의 이마를 기대었다. 태주 앞에서 냉정한 척 연기했지만 막상 살아있는 그를 다시 마주하고 나니 심장이 제멋대로 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 부회장이 그녀의 정체를 눈치채고 병원을 압박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녀는 태주와의 감정 누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며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의사 이서연으로서 자신의 커리어와 병원을 지키기 위해 태주를 이용할지언정 다시는 그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법원의 판결이 한태주 측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주의 마음속 폭풍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정상화와 최 부회장 세력의 축출이라는 시급한 과제들을 비서실장에게 전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1대학교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재계 서열 1위의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을 비워두고 병원 로비와 교수 연구동을 서성이는 모습은 병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화제가 되었지만 태주는 세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서연이라는 견고한 성벽의 작은 틈이라도 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지만 그녀는 철저하게 의사와 환자, 보호자 혹은 전 남편이라는 관계의 선을 명확히 그으며 곁을 내주지 않았다. 태주는 서연의 연구실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다가 겨우 마주친 그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결합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사무적인 거절뿐이었다. 서연은 회진을 돌거나 수술실로 향하는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태주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경멸에 가까운 무심함으로 그를 응시해 태주의 가슴을 후벼 봤다. 그녀가 동료 의사들이나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와 헌신적인 태도는 태주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그녀의 얼마나 작은 부분만을 보고 판단했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태주라는 그늘 아래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 같은 존재였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것이었다. 한편 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최 부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판세를 뒤집기 위해 서연의 뒷조사에 총력을 기울였고 마침내 그녀가 태주의 전처라는 사실과 수술 당시의 정황을 포착해냈다. 그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태주가 이혼한 아내에게 불법적인 청탁을 넣어 수술 순서를 조작하고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릴 계획을 세웠다. 최 부회장은 언론에 이 정보를 흘리기 전 서연을 직접 만나 협박하여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최소한 태주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서연을 병원 이사장실로 호출했고 병원 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진들을 대동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사장실에 들어선 서연은 최 부회장과 병원 이사들이 뿜어내는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꼿꼿한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최 부회장은 탁자 위에 서연과 태주의 이혼 서류 사본과 수술 기록지를 던지며 당신들의 관계가 폭로되면 윤리위원회 회부는 물론이고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서연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예와 커리어를 인질로 삼아 태주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으라고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며 시도했다. 곁에 있던 이사들 또한 거대 자본인 최 부회장의 편에 서서 서연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종용했고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탁하게 변해갔다. 그 시각 병원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리던 태주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최 부회장이 병원 이사들을 소집해 서연을 압박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은 듯 이사장실로 달려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 때문에 서연까지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최 부회장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로 눈앞이 붉게 물드는 것을 느꼈다. 태주가 이사장실의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는 서연이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드러난 광경은 태주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는데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최 부회장을 비웃고 있었고 오히려 당황한 쪽은 최 부회장과 이사들이었다. 태주가 헐떡이며 들어오자 서연은 그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최 부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반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녹음기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최 부회장이 과거의 불법적인 장기 이식을 알선하고 병원 기금을 횡령했던 증거, 자료들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단순히 수술만 잘하는 의사가 아니라 병원 내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개혁하기 위해 오랫동안 내부 감사를 준비해온 비공식 위원회의 핵심 멤버임을 밝혔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최 부회장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이사들의 목줄까지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고
완벽한 내용들이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바빴는데 서연의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받아쳤는데 응급 상황에서의 수술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이며 환자가 전 남편이라는 사실은 생명을 구하는 행위 앞에서 어떠한 윤리적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의학협회에 유권 해석 문서를 들이밀었다. 그녀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사를 협박한 최 부회장의 행위야말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일갈하며 경찰과 검찰에 이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서연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논리 정연한 반박 앞에서 거물이라 자부하던 남자들은 그저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최 부회장 일당이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자 이사장실에는 태주와 서연 단둘만이 남게 되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또 한 번 구해냈다는 사실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차마 닿지 못한 채 허공에서 손을 떨구며 참회하듯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이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처음으로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무릎 꿇은 태주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조금은 거두어지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태주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당신이 나에게 사과해야 할 것은 나를 무시했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필요에 의해 곁에 두려 했던 그 이기심이라고 지적했다. 서연은 태주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차갑게 조언했다. 그녀의 말은 태주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본질적인 질문을 찌르는 예리한 메스였고 태주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멍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며 자신은 의사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아내나 트로피로 남을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태주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말뿐인 사과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하며 그에게 마지막 기회 아닌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재결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태주가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올바른 경영을 통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연구실을 나가기 전 뒤를 돌아보며 당신을 살린 건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사이기 때문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홀로 남겨진 태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이 남긴 말들을 곱씹었고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재결합 요청서를 꺼내 천천히 찢어버리며 서연을 다시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녀가 인정할 수 있는 떳떳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 부회장의 비리 자료를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고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하겠다고 지시하며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최 부회장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몰락은 대한그룹 내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대한그룹의 혁신과 한태주 회장의 결단력을 대서특필했지만 태주는 인터뷰를 사양하고 병원의 거액의 발전 기금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조용히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다. 서연은 뉴스를 통해 태주의 변화를 지켜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에게 연락하지는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환자들을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신뢰와 존중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병원 정원에도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을 때 태주는 정기 검진을 핑계로 다시 병원을 찾았다.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 대신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태주는 서연의 청진기가 가슴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진료가 끝나고 태주가 조심스럽게 식사 제안을 하려다 망설이자 서연은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구내식당 밥이 괜찮은데 같이 가겠느냐고 먼저 물어왔다. 태주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제안에 멍하니 있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걸으며 병원 복도를 지나갔다. 그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다시 정의될지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로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성장했다는 사실이었다. 태주는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가 아니었고 서연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그림자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응급 환자 발생 방송에 서연이 눈빛을 바꾸며 뛰쳐나가자 태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 대신 경외심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생명을 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으며 벤치에 앉았고 떨어지는 벚꽃잎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긴 기다림조차 행복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었을 때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의 풍경은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한태주 회장 자신의 태도였다. 과거에 그는 실적과 이익만을 쫓으며 임원들을 쥐 잡듯이 몰아세우는 냉혈한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리더로 변모해 있었다. 최 부회장과 그 추종 세력들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이후 태주는 그룹 내에 만연해 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투명 경영을 선언하며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그는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면서 문득문득 밀려오는 고독감을 느꼈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공허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씻어내고 있다는 속죄의 감정에 가까운 묵직한 무게감이었다. 태주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두툼한 결제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마치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응시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산타워 너머에 있는 제일대학교 병원 쪽으로 향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이서연에게 사적인 연락을 일절하지 않았고 그녀의 삶에 불쑥 끼어들어 평온을 깨트리는 짓 따위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익명으로 병원에 낙후된 의료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해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수술비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등 그림자처럼 뒤에서 그녀가 마음껏 인수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주력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서연이 그토록 원했던 생명을 살리는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서연은 흉부외과 센터장으로 승진하여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해외 학회 초청이 쇄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술실에서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고 철저한 집도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할 때는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다가가며 진정한 의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병원 내에서는 그녀가 재벌 회장의 전 부인이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졌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인품 덕분에 그것은 가십거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동경하는 찬사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가끔 수술을 마치고 텅 빈 복도를 걸을 때면 병원 곳곳에 스며 있는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를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서연은 최근 병원에 도입된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와 닥터 헬기 운영 지원금이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나왔다는 병원장의 말을 듣고 직감적으로 그 후원자가 한태주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조건 없는 순수한 지원이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목격하면서 점차 그에 대한 다친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재단 사무국을 통해 정식으로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며칠 뒤 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중증 외상센터 개소식에 태주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이혼 후 법정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의미심장한 순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개소식 당일 강당은 수많은 취재진과 의료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단상에 오른 태주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으나 그의 표정은 겸손하고 담백했다. 그는 축사를 통해 이 모든 공로를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돌리며 기업은 그저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에 작은 보탬이 될 뿐이라고 말해 좌중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서연은 단상 위에서 빛나는 태주를 올려다보며 과거 자신의 옆에서 오만하게 군림하던 남자가 아닌 진정으로 성숙한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묘한 감동을 받았다.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이동하는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태주는 서연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연은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태주의 뒷모습을 보며 망설임 없이 그를 뒤따라 나갔고 병원 후문의 한적한 정원에서 막 차에 오르려던 그를 불러 세웠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서연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천하의 한태주 회장답지 않은 순박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며 병원과 환자들을 위해 베풀어준 모든 지원에 대해 센터장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맞잡았고 맞닿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마저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들었다. 태주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은 그저 과거의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라며 당신이 수술실에서 보여주었던 그 치열한 생명 존중의 정신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재결합을 조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저 당신이 가는 길을 멀리서나마 응원하는 지지자로 남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도 이제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흩날리는 낙엽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연인이나 부부라는 이름의 구속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있었다.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서연의 호출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의사의 것으로 변했다. 태주는 아쉬워하거나 서운해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가보라고 손짓했고 서연은 짧은 눈인사를 남기고 급하게 응급실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흰가운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녀가 있어야 할 곳은 자신의 그늘 밑이 아니라 치열한 삶과 죽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날 밤 서연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당직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결혼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대신 오늘 태주와 악수했던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완전히 이별했음을 느꼈고 자신을 옥죄던 가면을 벗어 던진 채 오롯이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만끽했다. 태주 또한 텅 빈 펜트하우스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욕망 대신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비록 같은 공간에 머물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몇 년 후 대한그룹이 주최하는 세계적인 의료 포럼의 메인 연사로 초청된 이서연 교수는 강단에 서서 수천 명의 청중을 향해 자신의 의학적 신념을 발표하고 있었다. 객석 중앙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한태주 회장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고 연설을 마친 서연이 그를 향해 자신감 넘친 미소를 보내자 태주 또한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돋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때 얼굴 없는 아내로 무시받았던 여자는 신의 손을 가진 영웅이 되었고 그녀를 버렸던 오만한 남자는 그녀로 인해 진정한 리더로 다시 태어났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으며 병원의 긴박한 사이렌 소리와 기업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각자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엇갈린 운명 속에서 피어난 비극이 결국은 서로를 구원하는 희극으로 막을 내렸듯이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같은 곳을 바라볼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정의할 수 없는 그들의 깊고 단단한 유대감은 껍데기뿐인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결말을 완성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해를 찢고 나온 그들의 앞날에 찬란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긴 이야기를 마친다.